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사실 요새 신중호 팀장이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시장이 정말 우리가 과거에 봤던 경우와 굉장히 다르게 좀 뭐 과거 항상 시장이 옳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내린 거는 변동성 장세이고 그 안에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자는 걸 모아졌고, 그 결과물이 오늘 나온 2월 2일 날 발간한 살만한 종목 찾기이고, 아까 이제 염동찬 연구원 거는 잠깐 녹음을 했고요. 가장 했구나. 중요한 핵심이 바로 우리 신중호 팀장이 오늘 얘기할 내용인데, 네. 좀 바이콜할 종목들도 동시에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네. 있다 봅니다. 그래서 살만한 종목 찾기 저도 들어보면서 중간중간 질문하고 그럴게요. 시작하시죠. 네, 월보를 제목을 살만한 종목 찾기라고 한 거는 뭐 항상 뭐 괜찮은 종목 찾기는 언제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뭐 매크로 단위든 여러 가지 바텀업에서 봤을 때 최근에 워낙 그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시장을 많이 끌어왔잖아요. 뭐 더 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유동성도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시장이 만만치 않게 1월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지금 굉장한 변동성이 이제 유지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이런 변동성에서 좀 기댈 수 있는 거는 결국 상대적으로 지금 기업 가치가 괜찮은 기업들, 그러니까 주가가 아니면 업사이드 포텐셜이 우리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기업들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단순히 스토리텔링보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공교롭게도 이제 저희가 이 살만한 주식이라는 자료를 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이제 섹터분들한테 조금 종목, 소위 말해서 기업을 추천을 받았는데, 이미 뭐 업로드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컴플라이언스에는 위반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중소형주가 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하면 중소형주 하면은 대부분 코스닥 바이오를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중소형주 단이라고 하면은 보통 한 시가총액이 5조 원 언더 되는 기업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명목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아닙니다. 어쨌든 5조 원 언더에 있는 기업들인데, 이제 건설 같은 경우가 섹터가 최근에 좀 많이 모멘텀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그리고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또 ESG 평가로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을 했죠. 네, 급등은 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 아니면 평화전공, 뭐 자동차 내에서도 지금 뭐 오늘도 기아차가 애플카 이슈로 엄청난 상승을 보이지만, 그 안에서 작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들도 많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잘 쳐다봐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겠냐. 이게 인덱스만 놓고 보면서 나도 주식해야지 해서 뛰어들었을 때, 그냥 이제 어떤 가이드가 없이 뛰어들었을 때는 그렇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YN텍이나 다나와까지 저희들이 섹터분들한테 받은 종목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첨부하자면, 현대산업개발은 오늘이 며칠인지 이게 언제 오늘 같이 올라가 아침에 바이콜 다시 했던 거고, 원래 좋게 보던 종목이었는데 2월 3일에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효성첨단소재도 계속 얘기해왔던 거, 평화전공도 한 5일 전에 이제 유지훈 연구원이 미국 내에서 만약 이 생산이 늘어나면 좋아질 거로 뽑았던 종목이고, 현대백화는 제일진한 다 맞아. YN텍 다나와는 저번에 녹음한 거 내용 보시면 있어요. 네. 계속 YN텍을 강조하더라고 정우신 네. 연구원이. 다나와라. 난 다나와를 바이콜했는데 그때 그 방송에는 YN텍도 상당히 좋다 그랬더니 오늘 이걸 추천해줬네요. 일단 이거는 애널리스트 맨 뒤에 자료 있으니까 보시고, 방송 다 녹음했던 종목들이니까 들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들을 거는 이제 신중호 팀장이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기 때문에 왜 이런 식의 접근을 그래서 왜 이런 그렇죠. 중소형주 단에 있는 기업들을 좀 소위 말해서 쳐다보자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다시 한번 말하면 여기서 중소형주는 코스닥 바이오 그 중소형주가 아닙니다. 네. 시청 기반으로 꽤 되는 것들이에요. 예, 중형주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들한테는. 예. 유동성이라는 부분들을 또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젠가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뭐냐면 하나은행에서 정기 특판 예금이 만기가 됐다고 하더라고. 작년 딱 오늘인가에 하나은행 홈페이지가 폭주했었거든요. 네. 그때 뭐냐면 5% 정기 예금을 특판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었어? 네. 근데 그게 폭주해갖고 막 시스템이 다운됐는데,
제가 뭐 금액도 소소하긴 하지만 25,000원이 붙었더라고요. 이율로는 한 3점 후반대. 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때 시스템이 폭주할 만큼의 어떤 돈이 갈 데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좀 터지긴 했지만 지금 만약에 5% 특판을 은행이 마케팅한다? 돈이 몰릴까? 안 몰릴 것 같아요. 기대 수익이 높아졌죠. 그만큼 위험 선호 형상도 굉장히 강해졌고 웬만한 수익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는 좀 그거 갖고 되겠어라는 이런 심리가 너무 높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그림 27번에도 제가 넣어놨지만 고객 예탁금이 지금 70조 원은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뭐 단순히 넘어섰다라는 거는 저희들은 어쨌든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이죠. 작년에도 그 하나은행, 모 은행에서 만들어낸 특판 예금의 자금이 많이 올렸던 것도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금리 높고 따박따박 이율이 뭐 거의 10% 나오면 누가 주식을 물론 그때는 또 주식이 또 다른 기대 수익을 주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70조나 넘어선 거는 당연히 금리가 낮았던 상황이고 돈이 어디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오른쪽에 한번 작년 초에 제가 이런 자료를 썼었거든요. 강남 아파트보다 삼성전자를 사는 것도 이 나쁘지 아파트가 않다. 뭔지 우리는 알고 있죠. 네. 강남 아파트보다 삼성전자를 사자라는 콜을 제가 2020년 1월에 했었는데 그때는 소위 말해서 잘 뭐 이렇게 안 먹혔었거든요. 맞아요. 야, 강남 아파트만한 게 어디 있어? 이런 느낌. 그런데 이제는 이 경험적으로 수익이 쌓이고 삼성전자만 들고 있으면 사실 좀 빠지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버티면 되지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지난해에 YTD로 바닥에서가 아니라 YTD로 45%가 오르니까 좀 자신감이 많이 생긴 거죠. 주식으로도 돈을 벌 수 있겠구나. 5%짜리 정기 예금은 뭐 말도 안 돼.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5페이지에 그림 29번에도 나왔지만 고객 예탁금이 주식 시장의 유통 시총 대비, 그러니까 대주주나 물려있는 지분 말고 유통 시장 시총 대비로 보면 4.74% 자료 쓸 때 기준으로 보면 한 4점 후반대 정도 됩니다. 이게 뭐 시총 대비해서 4%면은 뭐 얼마나 되는 거야라는 느낌이 안 오시겠지만 히스토리로 봤을 때는 2000년 초반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뭐 IT 버블 때나 내지는 우리가 카드 사태 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가장 높았는데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이 이후에 시장이 반드시 하락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변동성은 있었지만 또 어떨 때는 2003년에서 2006년처럼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장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몰려서 꼭지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어렵고 또 거꾸로 돈이 몰린다고 해서 또 반드시 올라가는 거냐 그건 아니지만 현재 상황이 유동성을 주식시장으로 계속 몰아넣게 하는 그런 거는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떤 측면이 있냐면 16페이지도 넣었지만 한국에는 이제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뭐 전 세계가 다 비슷하겠지만 그 자산에 대한 자산을 불리기 위한 뭐 거의 유일한 방법이 부동산하고 주식이잖아요. 근데 그림 30번에도 넣었지만 현재 한국의 주택의 시가총액이 저희들이 추정한 거지만 5,500조 원 정도 됩니다. 예, 뭐 한국은행에서 공시를 하는 거는 2019년 말 기준으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2019년 말에 5,000조 원인데 KB에서 이제 매월 주택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걸 갖고 이제 추정을 해보면 5,500조 원. 그러면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을 합치면 2,300조 원이기 때문에 약 42%. 그러니까 또 제가 화살표로 일부러 그려놓은 게 주택 시장이 좀 눌리고 나서 진짜 거짓말처럼 우리 주식시장으로 올라오는 사이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동산 누르면 주식시장으로 자금 온다?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이 또 이례적이다라는 것도 사실 또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 외에도 좀 과거에 소위 미래에셋 열풍물 때 2004년 7년 시장을 봤던 사람들은 그때는 훨씬 더 집약적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이제 어디 이제 세미나나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잘 보시면은 이게 뭐 완벽하게 딱 끊어지는 사이클은 아니지만 5년마다 이게 반복이 돼요. 5년마다. 네. 왜 그러냐면 99년에
99년에 이제 바이코리아 펀드.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펀드뿐만 아니고 직접 주식, 뭐 바이코리아라든지 간접 주식도 있으니까 다 주식으로 보면 바이코리아 펀드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는 변동성에서 못 버티고 나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온 게 미래에셋 이제 1억 만들기 펀드. 그러면서 이제 간접 시장이 또 하락을 한 게 2005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금융위기 터지고 자금이 빠져나갔다가 2011년에는 또 어떤 형태냐면 랩으로 또 확 들어와요. 그러다가 또 이제 랩이 이제 2011년에 망하고 나니까 2015년엔 야, 이거 랩 갖고는 안 된다. 공모시장 말고 사모시장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2016년, 16년에 또 이렇게 자금이 확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사모시장이 지금 뭐 가장 이제 핫한 안 좋은 뉴스로 나오지만 그리고 이제 5년 있다가 2020년에 직접 투자라는 사이클이 됐다라는 거죠. 그걸 또 굳이 이거 아까 부동산과 주식시장과의 어떤 자산관의 관계를 보면 이런 식의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자산이 어느 한쪽이 규제라든지 너무 비싸다든지 상대적인 저평가라든지 것 때문에 자금이 흘러가는 거를 우리가 미리 예상하면 좋겠지만 뭐 예상하면 아주 좋은 거고 예상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꼭 그렇진 않다라고도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반복해 왔었던 사이클의 연장선상에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아주 냉정하게는. 왜? 지금은 너무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이 이 돈에 막 이끌려서 펀더멘트 무시하고 막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계속 들어와서. 근데 최근에 게임스탑 같은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으로만 계속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430달러 올라갔던 게 지금 90달러까지 내려왔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최근에 부동산에서 눌렸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오는 것도 맞다. 다만 비율로 보시면 IT 버블 이후로 보면 가장 높은 수준까지 도달해 있는 건 맞아요. 물론 이것도 뚫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림 31번에는 뭐 여러 번 차트를 썼는데 2006년에서 2007년에 넘어갈 때만큼도 아직 안 들어온 거다. 좋게 보면 그때만큼 더 들어올 수 있다. 20조 원이 더 이상 더 그러면 지금 고객 예탁금 70조에 20조 더하면 거의 100조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면 그때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꼭 시장에 갔었던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짚어드리는 거는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상황은 맞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오히려 나는 그 그림 30에 네. 주택시장 시총과 주식시장 시총을 비교해 보면 네. 의미 있는 레벨에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그쵸. 이걸 강조 안 했는데 사실 뭐 과거에 뭐 주택 이거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것처럼 하지만 부동산이 먼저 뜨고 보통 그다음에 주식시장을 한번 또 왔다가 쉬어가고 뭐 이런 게 반복됐었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또 올해의 가장 큰 키 리스크는 뭐냐면 경기 회복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경기 회복이 되면 이제 중앙정부나 정부의 정책적인 모멘텀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요. 백신이 보급되고 요새 건설 경기 부양시킨다고 하잖아요. 시중에 돈이 도는 게 오히려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렇죠. 정책을 회수할 거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이 주택 시장 대비 주식 시장 시총이 거의 반 이상 가까이 온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마지널한 수준까지도 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단계인 건 맞아요. 하도 시장이 이제 강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돈이 들어와 있는 상황,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게 되면 뭐 시장은 가지 않겠냐라고는 하지만 17페이지에는 이제부터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 굉장히 강한 건 맞다. 그림 32번에도 넣었지만 과거 80년대 후반 IT 버블 2000년대 그때의 과거 강세장과 비교해도 지금 뭐 그거에 어떤 비견될 수 있을 만큼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100%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와 비교해서도 사실 때마침 이 구간이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 거칠 만한 타이밍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 차트만 보고 그래 가격 조정을 받을 거야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100% 오르고 나서 기간이나 가격 조정이 나오는 타이밍이었는데 대내적으로 내지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 만약 이러한 기간에 맞는 어떤 모멘텀 둔화나 외부적인 환경이게 되면 조금은
이 어떤 차트를 바라보면서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에서 차트를 넣는 거고요. 그림 33번이 우리나라가 작년에 주가가 3천을 뚫었었던 가장 큰 모멘텀은 당연히 수출이었던 것 같아요. 수출이 작년에 연간으로 5,14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5,140억 달러가 얼마냐면 2019년 대비 5% 역성장이에요. 5% 역성장이면 안 좋은 거잖아라고 얘기하겠지만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20%나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역성장 폭이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었다라는 거랑 이 분해해서 보시면 2020년 하반기만 놓고 보면 2,724억 달러인데 2019년에 2,011억 달러 대비해서 오히려 0.5% 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오히려 수출은 굉장히 급박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 모멘텀 다른 데는 소위 말해서 죽쓰고 있는데 수출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안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눌려 있었던 한국의 주가가 수출이 올라가면서 PBR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나타냈다는 여기서 거죠. 이제 고민되는 게 이런 거죠. 저희가 작년에 좋아졌던 게 이제 IT도 좋아지고 자동차도 좋아졌는데 문제는 그것들을 뭐 예를 들어 IT가 좋아졌다는 건 TV도 많이 사고 뭐 이랬는데 TV를 그냥 소비 딴 거 못 하니까 그런 거 많이 산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자동차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획기적으로 여기서 더 이게 폭발적으로 소비가 늘어난다? 다른 쪽의 소비가 늘어나겠죠. 경기가 돌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건설주 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런 사이클을 돌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서 있는 건데 그렇죠. 그것도 있고 아까 이제 또 언급한 것 중에 그 변동성이라는 장세가 참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별거 아닌데 굉장히 무서운 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최근에 주식을 올라갈 때 추천하고 내려갈 때 팔고 이거 반복된 변동성 장세에서 가장 많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다 떠나서 변동성 장세가 시작됐다는 거에서 여러 좀 증권사에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자기 매매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동 구성하는 말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이 하나만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급락했을 때 좀 샀다가 예. 좀 강하게 올라오면 줄이고 그렇죠. 매매를 마치 하면은 죄악시되는 시대가 왔는데 뭐 이거 한다고 해서 저한테 뭐 득되는 것도 없고 뭐 브로커 사이드에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뭐 마치 매매를 하는 죄악시되는 분위기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변동성 국면에서 특히. 아까도 처음에 유동성 얘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렸지만 누구나가 주식을 하는 시대가 온 거는 맞잖아요. 누구나가 주식을 하는 시대가 왔고 그만큼 경쟁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경쟁자 우위에 있으려면 또 다른 2차적인 사고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애플카 이슈나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재료이긴 맞아요. 하거든요. 실현 되더라도 좀 긴 사이클이지만 어쨌든 그 18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키는 수출이다. 그럼 수출이 더 늘어나면은 시장이 계속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렇긴 합니다. 다만 우리는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은 모멘텀의 지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가정을 해봤어요. 작년 하반기가 역대급으로 급박하게 올라온 장이었는데 월 25억 달러 수출이 계속 늘어났을 때 올해 연간으로 수출은 8천억 달러가 됩니다. 그럼 전년 대비 50%가 늘어나요. 한 번도 있어 본 적 없었던 그로스가 올해 생길 텐데 물론 가능은 할 수도 있겠지만 IMF 직후에 올라갔었던 것도 30%였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퀘스천은 있어요. 어쨌든 8천억 달러를 가정하더라도 올해 5월이면 꺾여 나간다라는 거죠. 작년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저 효과가 하고 뭐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거 하시겠지만 나름 이 어떤 수출 증가율의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 차트입니다.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 차트고 모멘텀 차트다 보니까 수출 증가율이 좀 톤 다운되는 사이클에서는 인덱스가 그렇게 막 치고 가지는 못했어요.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더라도 수출 금액이 잘 유지가 되거나 내지는 그 상황에서 선순환이 될 만한 경기 상황이 되거나를 확인해 가는 과정이 나타나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게 대내적인 부분이고요. 뭐 수출도 대외적이긴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19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수출 증가율이 톤 다운되는 상황을 우리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받아볼 텐데 최근에 달러화가 굉장히 강해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달러화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시장이 잘 반응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은. 근데 만약 미국이냐 한국이냐라는 이중잣대에서 한국이냐라고 미국을 선택하는 단 하나의 지표는 또 달러화거든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강하게 올라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달러화 약세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글로벌 IB들도 이머징 콜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무조건 달러화 약세로 든다는 그런 콜이었는데 뭐 연말 가서는 지금의 달러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1, 2분기만 놓고 봤을 때 달러화가 더 이상 쇼 포지션, 즉 약세 베팅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으로 진입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바이든의 재정 지출도 있지만 그래는 써놨지만 ECB하고 중국의 인민은행의 스탠스가 훨씬 달라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기획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말에 ECB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우리 유로화 너무 강한 것 같아.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우리 유로화가 너무 강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 차트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20페이지에 보시면 이미 PMI에서는 미국이 유로존보다 더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경기 회복 지표의 어떤 상대 강도가 유로화 대비 미국의 달러화가 더 강해지는 사이클이고, GDP 성장률만 놓고 보더라도 1, 2분기 넘어갈수록 미국이 유로존보다는 회복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달러화가 여기서 더 하락하기보다는 조금은 반등 나왔다가 다시 얘네들이 경기의 회복이 G20이나 이머징이 성장이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달러가 약해지겠죠. 근데 그 구간이 사실 변동성 내지는 우리나라가 인덱스가 너무 탄력 있게 갔었던 것들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 약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림 41번에 보시면 중국이 긴축 시그널을 자꾸 내놓고 있다라는 거죠.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높다라든지 이런 인민은행의 어떤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목 성장률만큼 M2 증가율을 좀 줄여놓겠다. 지금 M2 증가율이 10%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지방정부 전인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목 성장률이 7% 후반대로 잡혀놓더라고요. 그러면 한 2%포인트가 더 내려가는 데까지는 중국이 일정 부분 스탠스가 긴축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스탠스가 긴축으로 갈 때는 동아시아 증시가 그렇게 탄력 있게 가진 않았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시사전쟁 아니라 신신장 이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 각국의 중앙은행 공조가 잘 안 되는 느낌 안 받아요? 그렇죠. 이제는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내가 잊지 못하는 게 거니까. 우리가 2009년 4월에 기억나요? 그때 최강 이코노미스트랑 런던에서 G20 열린 뒤로 그다음부터 중앙은행은 거의 막 중국도 막 미국 편 틀어주고 서로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네네네. 이번에 22 보니까 뭐 미국이랑 커런시워 선언 정도예요, 내 느낌은. 맞아요. 왜냐면 네덜란드 그 중앙은행 총재 말은 우리는 안 좋다 이거예요, 유럽. 그러니까 나는 달러 약세 용인 안 하겠다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다 중국은 또 따로 긴축으로 가지. 또 미국은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넌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이게 잘 공조가 안 되는 상황이 있는 이유가 서로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실물이 안 좋은 걸 아니까 서로 급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도 리쇼 가야 되고 각자 도생으로 더 심해지는 느낌?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나오기 전에 오전에 이제 최진영 연구원이 중국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방정부 전인대를 쫙 보더니 이거 안 되겠는데요? 왜? 했더니 얘네들이 국내산만 살려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사실은 그 자기네, 왜냐하면 지금 수요는 어떻게든 살려야겠는데 이게 자기들 기업이나 어떤 자체 소비를 갖고 가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일 때는 급하잖아요. 왜? 방역물자라든지 언택트 소비를 통해서 어떻게든 경제활동을 근근히 이어갔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당장 그게 확 끊기는 건 아니지만 아까 모멘텀 얘기 드렸던 게 그거예요. 점점 그 모멘텀은 백신 때문에 사라져 갈 텐데, 물론 일정 부분 줌이라든지 우리가 언택트의 삶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언택트의 삶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컨택트의 삶과 같이 할 때는 언택트의 모멘텀이 조금은 둔화될 가능성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경기 회복이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지만 경기 회복이 갖고 오는 하나의 리스크가 돈의 회수 가능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사실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는 겁니다. 비슷한 이게 중국 저번에 안 가는데 나도 최영 연구원 얘기를 했더니 중국 저희가 벌써 그런 분위기고, 네. 미국도 봐요. 지금 뭐 나는 애플이랑 그 발표 쉽게 될 것 같지 않아. 애플이 뭐 자기네 부품에서 발표하는 거에 다 막는데, 근데 분명한 건 미국에서 생산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미국 내에 이제 공장을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겠죠. 공장을 해서 미국 그렇죠. 내에 고용을 해줘야지. 연준도 맨날 고용 얘기만 하고 있거든. 그래서 농담처럼 85원 도로
85번 도로에 있는 기업 오늘 여기 앞에 있는 평화전공. 평화전공도 그 85번 도로에 있는 기업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철저하게 유지용 연구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했던 간에 그런 식의 접근밖에 안 된다 지금 IT고 뭐고 다. 그래서 생각보다 인덱스가 그러니까. 뭐 뻑뻑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다만 21페이지에 보시면 경기 회복이 느리게 진행되더라도 경기 회복의 전월차가 조금씩 늘어나는 구간에서는 어쨌든 주식시장의 돈들이 자꾸 움직여요. 뭐 없냐? 뭐 그쵸. 없을까? 왜냐하면 경기는 회복되는 것 같은데 인덱스는 기세 좋게 탄력이 탁 올라왔다가 약간은 이제 뭐 실적도 봐야 되고 너무 이제 먼 미래를 땡겨오다 보니까 이제는 뭐 2028년, 29년에 보던 어떤 밸류를 이제는 못 땡기니까 당장 QOQ로 좋아지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뭔가 좀 저평가돼 있지 이런 기업들을 찾는 단계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는 22페이지에는 크게 보면 매출 증가율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가 더딘 업종들이 꽤 많은데 대부분 다 경기 민감 섹터에 있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호텔이나 미디어, 아직은 화장품 이런 기업들이 아직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소비가 아직은 이쪽은 활발하게 안 올라가는데 저는 만약에 우리가 하반기에 주가 퍼포먼스가 가장 화려할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히려 수채 이런 기업들일 것 같아요. 저도 동일한 게 하반기에 뜬금없이 살아남은 호텔 기업 그리고 레버리지가 많으니 올라갈 거잖아요. 살아남은 것들 네, 이런 것들 올라갈 것 같아. 지금 근데 재밌는 거 또 하나 말할게. 내가 최근에 유튜브 하고 나서 꼭 바이콜 붙인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 계속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지금. 뭐냐면 내가 놀란 게 가장 내가 그 빅히트를 우리 담당자가 TP를 올렸을 때 상당히 TP가 너무 높게 올린 것 같아서 내가 상당히 좀 그렇지만 그래도 바이콜을 했다고 내가 그거를 와 이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여기 일반 투자자 반응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우리의 클라이언트들한테 뭐 촬영 나오고 다 한 거니까. 그러고 나서 효성도 우리가 계속 바이콜을 했는데 이번에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도 그냥 첨단에 한번 다시 바이콜 하자. 그래서 쫙 돌렸다고 바이콜을. 반응이 좋아. 오늘도 뭐 나오면 계속 바이콜을 해보는 거야. 지금 나는 계속 해보는데 이게 방금 신진양이 말했던 그 부분이거든. 뭔가 남게 예를 들어서 현대산업개발도 이거 아니에요. 다른 건설주에 의해서 상대적 PER이 싸다. 이 논리를 한번 바이콜을 해보자 했는데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 오늘 했으니까 이거는. 근데 내가 이 말씀 왜냐면 내가 다 말씀드린 거야. 내가 이거 바이콜을 왜 붙여서 하는지를 최근에. 그러면 이런 것이 먹힐 때는 사람들이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그만 종목 말고 중형주 단위에서의 굉장히 수익률 게임이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 나도. 그거를 신티장도 말한 거 아닌가요 지금? 맞아요. 네. 그것도 있고 이제 그림 43번에 보시면 매출 회복 대비 주가가 상당히 좋은 게 IT, 가전, 자동차, 반도체 이쪽이잖아요. 이거는 실제 데이터도 나온 거지만 아주 먼 미래를 상당히 땡겨온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을 챙겨보거나 내지는 이제 조금씩 경기가 회복되면서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는 업종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안 좋은 워스트 섹터였는데 서바이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MS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기업들이 가능성이 높거든요. 레버리지도 막 확 늘어나고. 그러면 생각보다 이쪽 섹터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언더밸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이런 섹터를 조금 더 주시해서 보자라는 얘기에서 뭐 앞에 섹터분들한테도 이제 추천을 받아서 넣어놨고 그리고 이제 조심스럽지만 대형주, 중소형주 관계에서도 보시면 매크로 측면에서는 한국 수출 증가율이 이제 피크아웃해서 내려올 때는 오히려 수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코스닥 대비 코스피가 아니라요. 코스피와 코스닥을 다 합친 상황에서 대형주, 중소형주를 나누는 이제 데이터 제공업체의 그 구분인데 중소형주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언더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45번을 보시면 PBR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한 3개월 동안 대형주가 거의 40에서 50% 오르는 동안에 중소형주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한 20%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못 올랐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주가가 못 올랐으니까 무조건 좋은 거냐라는 개념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아마 연이어서 이제 퀀터에서 와서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런 중소형주들 뭐 어닝이나 이런 걸 챙겨봤을 때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중소형주들은 좀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는 수채 주가가 빠질 때 잘 버티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시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건 지수가 굉장히 지수는 변동성 구간에 들어간 것 같고
그 안에서 그래서 바로 뭐 주가가 막 무너진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의 수익률 게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섹터 담당자들과 투자전략 팀장이시니까 얘기도 해보고 해서 내린 종목을 추려서 말씀드린 거니까 완전 우리들의 하우스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아까 그 시장 전체 데이터로 본다면 부동산의 반 정도로 시가총액을 들어왔다는 게 뭐 상당히 아직 반은 아니지만 반이 아니죠. 많이 40한 3%. 40%, 40% 넘어가면서부터는 항상 왔다 갔다 했더라고 과거에. 사실 그렇죠. 40 한 2, 3 이 정도 되면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진행되고 있다 정도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